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14일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5명. 이 중에서 수도권 확진자 수는 1179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0명 중에 7.5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데요.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6월 말 12.7%였던 수도권의 델타 변이 검출률은 한 주 만에 26.5%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잘 시행이 되면 수도권 확산세가 감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주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코로나19 확산을 더 키웠다는 비판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왔던 4월 중순과 이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었던 6월 말, 이렇게 두 번의 위험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방역 당국은 그때마다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국내 전체 변이 감염자 중 델타 변이 감염자는 현재 63%로 요즘과 같은 추세라면 곧 전체 변이의 90% 이상을 이 델타 변이가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에 백신 수급까지 불안해지면서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자가진단 키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7일부터 엊그제까지 자가진단 키트 매출은 전주 대비 160% 넘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올바른 진단키트 사용법 영상도 다시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방역당국은 자가진단키트는 민감도가 낮아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불볕더위에 전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공급 예비율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엊그제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데 이어서 어제는 전력 최대 수요가 지난 1월 이후 최고치인 88,000메가와트를 기록했는데요. 다음 주 역대 최고 수준의 더위가 예고되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대정전, 블랙아웃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백신 현황입니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10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1,572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 누적 접종자는 60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에 대기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소나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낙뢰로 인한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요. 오늘 예상 강수량은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또 경상 내륙에 10에서 60mm가량 되겠고요.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호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40mm로 전국 곳곳에 대체적으로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3도에서 26도, 한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요. 비가 그친 후에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 15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네.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니까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가 0.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20%가량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한민국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와 같은 경우에는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또 고민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본인의 걱정이기도 할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마음 놓고 아이를 육아와 교육까지 돌봄 곳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마음 푹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의 정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신없이 일하랴? 아이들 교육하랴? 고단하기만 한 워킹맘의 삶. 특히 일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 하는데요. 이런 고민을 싹 해결해주는 곳이 있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꿀팁 잠시 후 공개됩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 맛집으로 소문난 만큼 정신없이 주문이 밀려드는데요. 덕분에 사장님은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돼지숙주 2개요. 좀 주문이 물려 있어서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부부가 직원 없이 운영하는 식당인 만큼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간다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날 때마다 사장님이 틈틈이 연락하는 이가 있답니다. 여보세요? 끝났어? 거기 좀만 있어.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알겠어. 아이랑 통화하시나 봐요. 네, 저희 초등학생 아이가 2명 있는데 이제 요즘에 학교 일찍 끝나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나 봐요. 아니요. 저희 아이들 잘 돌봐주시고 다양한 교육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좀 뜸해지는 시간이 되자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는데요. 도대체 어딜 가시나 했더니 하교하는 아이들을 데리러 온다군요. 잘 학교에서 잘 보냈어? 어땠어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만큼 아이들에게 궁금한 것도 참 많은 모양이네요. 자 가자 이제. 그럼 이제 어디 가세요? 아이들 돌봐주는 그 돌봄센터에 가요. 학교랑 집이랑 또 가까워가지고 원래 평소에는 아이들끼리 가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데리고 가고 있어요. 야 내놔봐.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 건물에 위치한 돌봄센터. 잘 다녀와. 이따 만나. 그러면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돌봄센터예요. 저희 같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센터고요. 아이들을 이제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곳 돌봄센터에서는 양소연 학부모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돌봄 서비스와 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을 대신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참 살뜰히도 돌봐준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아동 중심형 활동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들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립심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팔을 펴고 써야지 더 잘 맞출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중에서도 성북 2호점 키움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이것, 레이저 사격이랍니다. 레이저 사격이라 안전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가운데 맞추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 다음에 그 탕 소리 나니까 좋아요. 아까 10점 맞았어. 동그란 게 있는데 여기 더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는데 조그만 동그라미 맞았어. 그럼 만점 잘 맞춘 거네? 네. 한국에 소질이 있는가? 키움센터의 프로그램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아이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아싸! 이번 프로그램은 바로 방송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댄스가 싹 부럽구만.
어때요? 재밌어요. 어떤 점이? 이게 침침해서 운동도 되고 하니까 그 소리도 나고 문도 움직이고 하니까 재밌어요. 방송 댄스를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향한 곳은 급식실이네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모자라 아니 저녁 식사까지 제공이라니요. 이러니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밖에. 이렇게 맞벌이 부부 걱정 덜어주는 돌봄센터, 그 정체가 뭔가 싶은데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로 169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센터마다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우리 동네 키움 포털에서 이용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무료에서 최대 월 5만 원, 방학 중에도 오전 9시부터 운영한다고 하네요. 맞벌이를 하다 보면 마음을 이렇게 쉽게 놓고서 맡길 데가 없는데 다행히 이런 키움센터가 있어서 마음을 편하게 놓고 좀 교육을 맡길 수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들 즐기는 모습도 보기 좋고 즐겁게 애가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키움센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구에 위치한 또 다른 키움센터. 이곳 용산 6호점 키움센터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화분에 씨를 심고 채소를 가꾸는 텃밭 체험부터 음악적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수업도 진행 중입니다. 바로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우쿨렐레 수업. 쿨러의 수업 재밌어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재밌어요? 치고 가르쳐주고 코드 배우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게 소리가 너무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또? 그러고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연주할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수업이랍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곡이랑 제일 잘 아는 동요 같은 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하고 특히 합주하고 또 부모님들한테 영상 보내주고 할 때는 진짜 성취감에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았어요. 다양한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형 키움센터인 용산 6호점에서는 간식 제공은 물론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문예체 프로그램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재밌고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 지도까지 책임지니 학부모는 물론 아이들 만족도까지 높을 수밖에요. 첫째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놀면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학기 중에도 방학 중에도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아주는 서울시의 우리 동네 키움센터. 아직 몰랐다면 이번 여름방학 때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목요일 돈이 보이는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보시죠. 네, 돈이 보이는 경제 첫 번째 주제는요. 200억 통큰 지원 청년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 창업에 대한 꿈과 열정은 있지만 문제는 자본이 없어서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대한 문제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철직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전문가, 방송인 박수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19로 우리 청년들 극심한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어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청년 실업자가 40만 명에 일단 이르고 있는데 훨씬 더 크겠죠. 이제 실업자라는 것은 자기가 지원했을 때
직장을 못 갖는 친구들을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학자금 대출이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 10명 중 3명, 4명은 다 학자금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갚아야 되는데 실업 때문에 못 갚아서 거의 졸업 후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상환을 시작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너무 늦게 갚게 되잖아요. 왜냐? 직장이 없으니까. 이게 5년 전 대비 거의 2배가량 기간들이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극심한 청년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니 취업이 뭐 좀 어려워야죠. 그럼요. 뭐 바늘구멍도 이것보다는 크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요새 취업난이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 창업적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창업을 하려면 적어도 자본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이미 대출을 내 가지고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빚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는 자본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인 거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자립을 지원해주는 프로젝트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아미디어 그룹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비자에서 청년들에게 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전국에서 최종 200팀을 선발하는데 선발된 팀에는 배달 포장 전문 매장 개설 비용과 초기 운영 자금 등 8천만 원 상당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3년간 문제없이 운영하면 명의 이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네, 이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금 한 200억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기를 말고 고기를 낚는 방법을 알려주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돈, 자금 플러스 알파, 경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업가적 경험 이런 것도 함께 주게 되니까 여러모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창업 시작할 때 고민하는 게 그 초기에 드는 비용 때문이잖아요. 그걸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청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이미 관심이 정말 뜨겁다고 합니다. 벌써 이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뭐 전화, 인터넷 할 거 없이 문의가 이미 100건이 넘었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했나 주로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가릴 것 없이 20대, 30대 부부도 들어가 있고요. 형제도 들어가 있고 뭐 친구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 요새 청년들 사이 아주 난립니다. 아주. 네. 참가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원래 지난 6일부터 시작해서 19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7월 30일 오전 11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자, 접수는 비치킨 업체 또 채널A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2인이 한 팀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팀의 대표자가 청년이면 파트너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 신청하려고 했더니 마음은 청년인데 나이가 중년이라서 안 되더라고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부부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어려워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데 지원할 때 스펙 때문에 걱정, 난 스펙 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지원을 보니까 스펙, 배경 이런 거 싹 다 배제하고요. 그저 두 가지만 있으시면 되는데 그중에 하나 간절함, 또 하나 열정. 이 두 가지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공정하고 정확한 선발을 위해서 AI 역량 검사를 도입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거 특이하네요. AI 역량 검사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일단 AI가 투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뇌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성 또 긍정성 그런 역량 등을 AI가 함께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종 선발된 팀이 200팀입니다. 8월 18일에 발표가 되고 여기에 합격해서 발표가 나오게 되면 약 일주일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이제 매장에 투입이 돼서 직접 매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좀 기운을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 집은 언제쯤 알면 득되는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재건축 얘기입니다. 재건축 얘기. 네. 우리 아파트는 언제 재건축이 될까?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거 참 궁금해하고 네. 이게 얼마나 걸릴까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재건축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재건축이 뭔지 이거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자, 아파트 재건축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새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블링블링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10년, 20년 지나면서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로 서울 한 도심에 3, 40년 된 아파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차장이 지하에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천장에서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네. 하수구에서 냄새 올라옵니다. 수도 꼭지 틀면은 농물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재용 님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된 낡은 이런 아파트를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을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하죠. 네, 재건축을 통해서 환골탈태한 아파트 대표적으로 어느 아파트가 있죠? 뭐 대표적인 아파트들 아마 주변에 내 아파트는 아니야 하는 분들 많이 그렇죠.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한강변 쪽으로 먼저 가보시면 저기. 용산구에 흔히 우리가 연예인 아파트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네네. 있는데 이 층수가 56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이게 1974년에 준공된 아파트를 재건축한 건데 최고층이 처음에는 15층밖에 안 됐는데 이걸 허물어서 2015년에 남산 높이하고 맞먹는 56층 고층 아파트를 이제 지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송파구에 이번에 대단지로 아파트 지어진 거 아시잖아요.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1982년에 아파트 준공된 걸 헐고서 9,500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한 아파트인데 여기 입주민만 2만 5천 명인데요. 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냐면 경북 청송군에 있는 인구수하고 맞먹을 정도입니다. 야. 엄청나죠. 재건축이 돼서 저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굉장히 간단한데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령 네. 아파트 재개발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틀린 것이고요. 먼저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파트 허물고 그렇죠. 다시 건축하는 아파트 재건축. 그럼 재개발은 뭐냐? 큰 틀에서의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낙후된 주택들, 건축물이 있는 곳들을 이제 지역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이제 재개발인데 물론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 아파트가 이제 세워지기도 하죠. 네. 근데 네. 일반적으로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은 이제 재건축.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이라는 표현이 맞죠. 네,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좀 오래됐다고 해서 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근데 연한이 뭐냐? 연한 부두 떠나는데 약간 연한이고 네. 연한입니다. 나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나이 몇 살 정도 돼야 재건축 가능할까요? 30살. 30살. 아파트 재건축 연한 30년 된 아파트는 네.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30년이 됐다고 해서 다 재건축을 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다 되는 것도 또. 아니던데. 너무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재건축 대상이 30년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자, 부지 면적이요. 10,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000평 이상이 돼야 되고, 300세대 이상 수용하는 규모의 단지여야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연한이 30년을 향해 가면 이제 슬슬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서 재건축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죠. 이 단계가 굉장히 좀 복잡을 합니다. 한번 보게 되면은 먼저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안전 진단 받아야 되고 정비 계획 또 조합 만들어야 되죠. 사업 시행 인가 받아야 되죠. 관리 처분 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주 철거, 착공, 분양, 준공, 입주까지가 되게 되는 네네. 정말 복잡한 단계입니다. 지금 9단계도 쪼개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것이고요. 저게 한 7, 8년, 10년 정도가 걸리니까 보통 아파트 연한이 한 27년, 8년 정도 되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업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작해서 한 40년 돼야 이제 보통 더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맞아요. 아, 진짜 그 말이 맞는 게 저희 집 주변에 뭐 여의도나 용산 네. 가보더라도 뭐 30년은 기본이고요. 아유, 그럼. 40년, 뭐 50년 된 아파트도 맞아요. 수두룩합니다. 맞아요. 왜 그 재건축의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앞서 말한 것처럼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저 사업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 아파트가 있어요.
일단 멀쩡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다시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큰 틀에서의 어떤 사회적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명분은 역시 위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안전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재건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 안전 진단이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뒀는데요. 저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 낡았어, 위험해.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이재용 앵커의 집 충분한데 어떤 사람은 물 샌다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좀 불안정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경축. 맞아. 이거 되게 많아요. 저희 동네에도 이게 경축 1차 정밀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그게 안전진단을 받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플랜카드가 나달라달해질 정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월이 꼭 지났으니까 그 아파트가 헐고 그 안에 입주를 하고 거기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그 애가 좀 클만도 한데 아직까지 전혀 소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고 보면 혹시 이게 안전진단 이 평가가 어려운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좀 어려운가요? 그럼요. 일단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진단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예비 안전진단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정밀 안전진단의 평가 분야는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적합성 등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자, 이를 A등급에서 2등급까지 나눴을 때 학점은 A등급 참 좋아요. 하지만 재건축에서는 2등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D등급이 조건부 재건축이에요. 그럼 조건이 달린다는 건데 조건은 어떤 조건이 달리는 거예요? 표 잠깐 보시겠지만 한 번 더 정밀 안전진단 그냥 아닙니다. 2차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관리를 이제 국토부가 합니다. 국토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서 또 한 번에 별도의 적정성 검토, 진짜 위험한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2차 정밀 안전진단까지 가면 서류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작년 6.17 대책 이후에 굉장히 안전진단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2차 정밀 안전진단도 현장 조사가 나가게 돼서 막 부식 정도도 따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6개월 이상 정도 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정밀 안전진단 자체가 6개월인데 그걸 받게 신청을 할 때 그게 또 바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D 이제 받게 되면 또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흘러간다, 시간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좀 더 살아라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살만하다 이러면. 더 흘러야 되고요, 시간이. 아파트가 더 지나야 되고 여의도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아파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안전진단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맨 처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럼 또 현지조사에 앞서 말한 저 과정. 근데 저게 다 돈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할 수가 없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게 한 수억 정도 되게 되니까 그새 또 주민들도 바뀌게 되겠고요. 뭐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2차 정밀 안전에서 또 탈락됐다면 꽤 오랜 기간 재건축 사업이 또 멈춰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다 보니까 규제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늘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그 굉장히 안타까운 아파트 붕괴 사건을 봤잖아요. 이게 지금 12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이게 1981년에 지어진 아파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딱 40년 넘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작년에 이미 이 뭐 부식 철근이 이제 부식이 됐다. 또 외벽에 금이 갔다. 그래서 맞아. 대규모 보수 작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가 딱 벌어지자마자 우리나라 부동산 커뮤니티마다 올라왔던 글이 뭐냐? 우리 아파트도 위험하다. 그럼요, 맞아요. 우리 아파트도 금 많이 갔고 또 우리 아파트 40년, 50년 됐다. 걱정이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나면 아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한 번쯤은 좀 안전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보통 재건축이 완벽하게 통과되는 곳들이 이제 앞서 2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뭐 여러분들도 2등급 이제 아파트들 가보면 뭐 정말 그럼 녹물 나오죠. 그러니까 조건부 D도 실은 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힘든 아파트들이 있는데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정말 위험도도 커지는데 그럴 때 통과가 되는데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느냐? 이런 이 재건축 사업의 양면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부동산 역사를 보면 재건축을 하면 그 순간부터
아파트 가격이 그렇죠. 네, 이게 네. 재건축 아파트가 뛰면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가 뛰고 이게 네. 강남에서 강북으로 서울 수도권 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제가 왜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이제 시세가 워낙 뛰니까 네. 재건축을 엄격하게 했잖아요. 네. 그럼 무슨 반전이 있느냐? 공급이 축소가 됩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이 힘들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공급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완화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국토부는 시기상조다. 현재 네. 엄격한 기준을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재건축되면 뛰어요 이게 아니고요. 조합 설립 그 추진위원회 결성 이런 건 확 네, 뛰어. 네. 그다음에 뭐 조합 설립인가 이러면 또 팍 뛰어. 단계별로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집값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네. 재건축이 막 추진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다가 내가 조합원이 됐다 치면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아볼게요. 네. 조합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재건축 기초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게요. 분담금이 뭐길래 분담금이라는 게 있죠. 자, 분담금이라는 건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건데 일단 분담금 계산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합원 분양가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가격으로 통상 일반 분양가보다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럼 권리가액은 각자 기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매긴 후에 이를 토대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저 분담금 때문에 잡음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빨리 안 끝나게 되면 뭐 계속 이자 나오겠죠. 물가 상승 나오면 실제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분담금이 커지고 시공사 조합원 갈등이 커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반 분양가, 네. 조합원 외 분양가를 올려서 해결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죠. 그다음에 내 집의 권리가액이 얼마냐. 그렇죠. 아니 옆집은 얼마인데 왜 내 집은 이거밖에 안 해? 맞아요. 이것 때문에 네. 또 분쟁이 있는 거죠. 다음은 이주비는 얼마나 나올까? 이주비. 네, 이제 보통 재건축할 때 허물어야 되니까 거기 네. 나온 주민들은 이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이 이주비 대출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이것도 집단 대출로 제한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요. 15억 넘은 초고가 아파트는 아예 지금 집단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이 없죠.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은 자기 돈으로 이사 가야 되느냐? 네.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그 건설사, 시공사가 건설사에서. 어떻게든 마련해 줍니다. 네. 네. 근데 요즘 이제 전세가가 막 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서 이사 갈 때가 되면 주변 전세값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쵸. 실질적으로 어디 가느냐 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입주권, 분양권 차이점이 뭐냐? 자,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획득하게 되는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인이 분양 계약을 통해서 얻는 분양권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먼저 입주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입주권. 요거는 해당 건축물에 살고 있는 조합원들이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분양권은 조합원들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에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입주권과는 좀 달리 계약 당시의 평형, 동, 호수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되기만 하면 그냥 로또라고 로또라고 하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입주권 있고 그래도 사정상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조합원이 돼야 자기 돈 보태서 아파트를 다시 받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취득을 못할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되돌려받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에 현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거의 없죠. 네. 왜냐하면 아파트를 받는 게 현금 받는 것보다 그럼요. 유리하다는 네. 걸 지금까지의 그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알박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소위 알박기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현금 청산자나 아니면 일부 조합원 중에 이사 안 가고 끝까지 버티면 더 받을 것이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근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 이제 그래요? 부적격 옛날 조합원들이 끝까지 버티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어떤 세상입니까? 거의 알박기 같은 거 수십억의 배상금까지 물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 네. 사업 지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퀴즈가 아니라 질문 들어갑니다. 네네. 그 경제 자판기 정 대표님께 나오셨으니까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뭐 재건축 이렇게 한다 해도 10년, 20년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어쨌든 수돗물도 잘 안 나와 환경도 열악해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 몇십 년 된 아파트가 막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로또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로또가 되나요 진짜로? 될 수가 있는 게요. 보통 재건축은 그 사이즈로 1대1로 하지 않습니다. 네. 10층이면 10층에서 끝나지 않고 뭐 20 몇 층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물량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합원은 이제 미리 좀 더 낮은 가격에 앞서 표도 봤지만은 프리미엄 붙기 전후로 받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머지 늘어난 물량은 일반 분양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은 이제 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금 로또다 이렇게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건 로또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시공이 건설 사업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거의 땅도 없는데 이런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마진, 특히 영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뉴스를 많이 봤지만은 시공사 선정의 잡음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건축 둘러싸고도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네, 가장 많은 게 조합장 사기, 네. 조합원입니다. 보통 이 재건축 사업 완료되려면 조합장 한 2명 정도가 감옥에 가야 완성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조합과 관련된 분쟁들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언제나 이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재건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40억 유산 형제 비극, 4년 전 부모의 죽음도 수상입니다. 네, 지난 9일이죠.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동생이 실종됐다고 신고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는 부모가 남긴 40억 유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부모의 죽음에도 의혹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사건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8일이었죠. 이제 새벽 3시, 정확히 2시 50분인데 112 신고를 합니다. 112 신고하니까 112 상황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이 3시에 그러니까 그 전날 오후 3시에 나갔는데 이게 7시까지만 연락이 되고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동생 좀 찾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실종 아동 등에 관한 이제 보호에 보면 어린아이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얼러트하는 그러니까 긴장해야 되지만 그 지적 장애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해서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지적 장애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점점 수상한 기운을 감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3시에 그 동생이 그 지적장애인인데 사실 뭐 지적장애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는데 영화관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관에 가는 장소가 A라는 장소였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갔는데 B라는 장소에서 발견했어요. 뭐 장소를 말하면 동대문인데 을지로에서 자전거는 발견되고 아까 7시에 연락이 중단된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그 동생과 이 형이 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새벽 3시에 전화해서 내 동생 없어요. 내 동생 좀 찾아주세요 했는데 그 7시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이게
전혀 거짓말이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라고 해서 CCTV를 조금 더 확인하니까 동생을 데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A라는 장소까지 갔고 그 자동차에서 다른 자동차로 2번이나 바꾸어서 동생을 특정 장소에 이제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네, 이런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남성을 감금 혐의로 먼저 긴급 체포를 하게 되는데 왜 감금 혐의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동생이 직접 장애인인데 그게 이제 그 한강변이었어요. 한강변에 그 동생을 놓고 왔다면 사실 동생이 어느 장소에 딱 갇혔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딱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럼 동생이 없어. 그럼 동생과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은 형이야. 그럼 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어디에 가두어 놓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처음에 감금으로 이제 긴급 체포하게 되는 거죠. 네, 감금으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유기로 바뀌는 거죠. 네네. 그 왜냐하면 사실 이 동생이 그 다음 날까지 발견이 안 되었으면 감금으로 유지가 됐을 건데. 정말 뭐 시청자 여러분들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덧없는 죽음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시신으로 발견이 이게 정말 살아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 장소에 특정 장소에 유기 버려놓고 왔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기로 이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혹시 동생이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보통 이제 경찰이 제일 처음에 이제 변사자라고 하죠. 이게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이 죽음으로 딱 발견되면 첫 번째 이걸 변사자라고 그러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장 감식이라든가 주위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살펴보는데 사실상 극단적인 선택은 그러한 어떤 범죄 혐의점이 발견 안 되어야 되는데 사실 범죄 혐의점은 조금 그 범죄 현장에서 나타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적장애 2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인지 수준이 이 감정 수준하고 거의 이제 같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주변에 함께 오랫동안 있었던 그 장애인 보호센터에 있었던 분들도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있었던 여러 감정들이나 상황을 볼 때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자체가 그렇게 막 불안정한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할 때에도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보호 감독 하에 보통 일반적인 기술훈련을 할 수 있고 또 장애 특별히 지적장애가 2급, 1급 이렇게 올라갈수록 극단적 선택의 비율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 경찰이 주목한 부분이 형제 부모가 남긴 40억 유산 부분이잖아요. 네네. 이 그 부모님이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40억 정도 상당하죠. 남기셨는데 이제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이 삼촌이 이 동생의 법정 대리인이 돼서 이 부분을 이제 위임을 받은 거예요. 위임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번에 안타깝게 발견된 이 동생의 형이 있었는데 이 형하고 이 위임을 받았던 삼촌이랑 나중에 관계가 이렇게 좀 틀어졌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역시 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이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살펴봐야 되는 대목인데 분명히 이제 금전적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40억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이제 형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동생을 위해서 집을 조금 지어주기 위해서 목조공사도 하고 뭐 명의도 좀 가져갔는데 그걸 동생의 이제 계좌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1,700만 원 정도를 인출을 했어요. 인출을 해서 그 공사 대금으로 썼는데 아까 뭐 저희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후견인이거든요. 이게 한정치산이라 그래서 지적재산, 지적장애가 계시는 분은 뒤에서 이 지적장애인이 어떤 일을 할 때 법률상 대리 계약을 해줄 수 있는 외삼촌, 삼촌이 후견인인데 후견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금 얼척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후견인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는 그 후견인, 즉 지적장애인의 편을 들어서 야 1,700만 원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 다 돌려줘. 그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이 씨, 형이고 그다음에 그 동생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을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줘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사실 40억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도 되어 있는 거고 이러한 금전적인 소송도 제기되었다면 양 당사자의 관계에서 외부적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갈등이 있었는 거 아니냐. 그럼 충분히
우리가 살인죄에서 동기라는 건 굉장히 네.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경찰 결과를 좀 네.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갈등이 있었으니까 정황상으로 뭐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형의 얘기는 어떤 겁니까? 부인하는 거죠. 일단 형 주장에 따르자면 내가 동생을 한강 인근까지 데려가긴 했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주위 사람들의 여러 이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이웃들 얘기에 의하자면 형제 사이에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동생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주민센터 담당자 역시 뭐라 그랬냐? 형이랑 굉장히 잘 지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이 보통은 이 지적 장애를 있는 분들은 뭐 이 옷이라든지 그 집이라든지 이런 환경 조사를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아주 잘 되는 집이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형이 실제 이웃들한테 동생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눈물을 글썽인 채로 얘기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형의 이야기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요. 숨진 동생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전까지는 형에 대해서 살인 혐의가 설마 있을까? 이게 진짜 핏줄을 나눈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동생의 죽음으로부터 국과수가 부검을 했는데 부검은 세 가지를 밝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냐? 아까 누군지는 알죠? 어떻게 죽었느냐? 언제 죽었느냐를 살피는데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해서 그 사체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 교수님 말씀 잘 주셨는데 그 사람이 이 죽은 동생이 수면제인 걸 모르고 먹었을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 극단적인 선택도 네. 아니고 몸 안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합리적 추론으로는 누가 이 수면제를 먹였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먹였다면 언제나 모든 그 사건의 첫 번째는 마지막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경찰의 입장에서는 최유력 용의자로 어떻게 보면 형을 지목할 수밖에 없는 정황은 만들어졌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면제를 본인이 먹은 게 아니면 누군가 먹였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밝혀야 되겠네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휴대전화. 수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데 다 들어보셨죠. 네. 포렌직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새는 휴대폰 저는 여기 들어올 때 혹시나 소리 날까 봐 방송사고 날까 봐 바깥에 탁 놓고 왔는데 네. 이 휴대폰이 진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휴대폰을 포렌직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포렌직하니까 그 안에 이러한 수면제와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의 검색이 들어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 수면제를 자기 지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정황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받았다.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밝히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국과수에서 수면제라는 성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A 수면제, B 수면제, C 수면제 중에서 A 수면제의 무엇이 나왔다면 그럼 분명히 탐문조사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인이 전해줬다는 수면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수면제와 그 죽음에서 발견된 수면제가 일치했다면 네. 그거는 어느 정도의 명확한 정황이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네. 아마 그런 입장에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조금 더 강화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추측하는 거니까요. 적어도 그 수면제 성분이 몸 안에서 나왔고 지인이 수면제를 전달했다. 요까지는 팩트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형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뭐 주장인 게 어떻게 나오면 형은 그냥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이유로 그거를 받았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받았으면 저 요새 잠 되게 못 자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네.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잠이 되게 안 오는데. 열대야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뭔가 평소에 그런 어떤 그 잠을 못 잤다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황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적어도 경찰 입장이나 검찰 입장에 설득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은 있으니까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는요. 907일간 도주한 히데타록스 신창원 뒷이야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창원 다들 기억하시겠죠? 네, 그쵸. 예, 희대의 탈옥수.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가 잡혔을 때 입었던 딱 달라붙는 그 티셔츠. 화려한 티셔츠. 기억납니다.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교도소를 탈옥을 했는데 그때 그 과정을 부산교도소에서 지금 공개를 한 거죠? 50주년 기념으로 네. 이제 공개하는데 사실 97년이거든요. 탈옥했을 때가. 제가 이제 사회생활 이제 처음 시작할 즈음인데 진짜 그 미소 땡이라는 그 화려한 옷. 예. 이게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전혀 그런 사회 현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굉장히 선풍을 끼쳤고 또 유행하고 그랬어요. 그냥 이건 제가 어렴풋하게 아는 건데 그 당시에 들어서 그게 진짜는 아니었대요. 그게 그 옷이 이게 모조품이었다라는 말도 나오던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신창원을 절대로 미화하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사람이 존재했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신창원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창원은 89년에 4명과 더불어 강도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감 중이었는데 이게 97년 1월 20일 날 이제 드디어 탈옥을 하는데 그 탈옥했는 크기가 가로 32cm, 세로 28cm였다고 합니다. 야, 지금 가능해? 상상을 한번.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참고로 저는 이번 생에 못 나갑니다. 그건 안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올 법도 하겠다 싶지만 막상 이게 주변이 또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가 수월치는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 신창원이 무기징역을 구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나올 욕망은 있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걸 빠져나왔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네, 아니 그죠? 이렇게 보기에도 아이들이나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 남성이 빠져나갔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창원이 정말로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 그 다이어트보다 탈옥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원래 신창원이가 80kg 정도 나갔대요. 탄탄한 체구였거든요. 그런데 한 석 달 동안 이제 자기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어떤 그 배변 활동이 조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 좀 음식 좀 적게 먹을래라고 하고 물경 20kg를 감량합니다. 그 20kg를 감량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3개월 동안 20kg를 감량하는 준비를 했어요. 또 어떤 준비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환기구에 보면 다 쇠창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쇠창살이 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쇠톱을 하나 훔칩니다. 훔치는데 뭐 교도소 이야기 드려서 조금 죄송스러운데 이제 교도소가 저녁에 되면 약간 음악을 조금 틀어줘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도 개선 교화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차분한 음악을 틀은 그 순간에 톱질을 합니다. 톱질을 해서 그 쇠창살 2개를 이제 뜯어내는 게 그 뜯어내는 게 아까 방금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크기 그 크기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환풍구였습니다. 환풍구를 타고 막 나가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땅을 만날 거 아니에요. 땅을 만나면 땅을 아까 그 쇠코쟁이 2개를 가지고 팝니다. 땅을 파서 그 다음 단계에서 담을 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탈옥을 하고 나서 바로 어디로 향했나요? 여기 거의 영화입니다. 딱 탈옥을 딱 하자마자 바로 한 500m 정도를 도망을 가서 화훼농가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옷하고 자전거를 훔쳐요. 훔쳐서 딱 가지고 그다음 택시를 타고 바로 서울로 바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아, 서울로 도시로 갔어요. 왜? 아니면 사람이 없는데 인적이 뜸한 대로 숨을 것 같은데 왜 서울로 도시로 갔습니까? 갔네요? 거기에 수감 전에 만났던 여성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을 만나러 탈옥을 해가지고 바로 그 여성이 살았던 천호동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막상 딱 갔더니 이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버스를 타고 다시 천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후 무려 907일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는데요. 이게 참 도주 기간 동안의 뭐 기록이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907일 동안 몇 킬로미터를 갔을까요? 907일 동안 4만 킬로미터를 갔어요. 4만 킬로면 이게 서울과 부산을 몇 번 왕복하는 건가 하면 5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느낌상 가는 4만 킬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데 그냥 약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서울과 부산을 50번 왕복하는 정도의 이제 탈주곡을 벌이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다녔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신청원 잡기 위해서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력이 또 투입이 되죠. 사실 6개 지역의 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네. 사실상 97만의 그 경찰 인원이 동원되게 됩니다. 97만 그래서 명. 지나가는 곳마다 경찰들이 다 떨었다고 있었죠.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거기 지나갔는데 못 잡았어 이러고 막 문책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창원이 출몰만 하면 경찰들이 우죽순 전부 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신출경몰. 신창원이 출연하면 경찰은 몰락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총경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원래 경위라 그래서 좀 그 최초의 경찰 관리가 되는 고순과 문과 작은 거 하나가 딱 가는 게 경위가 5만 1,000명인데 그 총경은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총경은 꽃이거든요. 사실 그 총경 10명이 다 징계받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총경이 경찰서장을 만든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역대 최고액의 현상금이 걸려요. 네. 그때 당시 얼마였을까요? 5천만 원. 현상금이 걸립니다. 신청원이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신철 귀몰하니까 5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5천만 원 2011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봉대산 불다람쥐라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물경 17년 동안 불장난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상금 3억 원이 걸렸는데 그 전까지는 최고의 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요 기록은 지금도 깨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3억 원. 예, 봉대산 불다람쥐. 아니 근데 1999년에 5천만 원이면 당시에 엄청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크지만요. 그럼요. 그때 제가 생애 이제 여러 그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 그때 알바 시급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간당 1,500원이었어요. 네. 1,500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 왜 몇 시 한 25억 되죠?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얼마였는가? 1억 5천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때의 그 현상금이 5천만 원이었다면 상당한 거죠. 그럼 현상금이 이렇게 큰 크면 거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텐데. 경찰 한 사람이 자기 혼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단독으로 빵 검거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는 그 신창원에 아까 연인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연인들 찾아가서 정말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성폭행해버리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징계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창원이라고 또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창원을 사칭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이 부분이 이제 진짜 대박인데요. 그러니까 큰 일인데 그 시민이 경찰관에게 신창원이라고 신고합니다. 신창원을 딱 신고하는데 신창원하고 딱 만나요. 근데 경찰이 신창원을 놓쳐요. 그러니까 이 시민 입장에서 답답한 거잖아요. 내가 신고했는데 너희가 못 잡았잖아. 5천만 원 줘.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받아요. 그래서 신창원은 두 번에 5천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그래요. 별일이다, 내가 알려줬는데 안 데려갔다 해서. 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들키지 않고 이렇게 다닐 수 있었을까요? 뭐 신창원의 변장술은 정말 대단했다 그래요. 네. 별의 그러니까 변장술을 다 이용했고 다만 이제 문신이 있으니까 문신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긴 팔 옷을 입었고 거의 뭐 CIA, MI6 정도로 저 뒤에 가는 탈출로를 다 확인했는데 딱 어떤 카페에 들어가면 유리창 바깥에서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카페의 탈출로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하는 굉장히 면밀주도한 그러니까 주도 면밀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거나 말거나인데 100m를 12초에 뛰었고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뼈가 딱 골절이 되면 그 골절된 뼈를 혼자서 이렇게 떠덕하고 맞추는 그런 그 기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검문이 좀 심해지거나 그러면 이 박스 같은 데 숨어가지고 쥐를 잡아먹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때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 사람 특수부대 보내야 된다고. 이 보통 특수하냐고요. HID? 네, 그런데 뭐 채널 A에서 나오는 강철부대, 돼지부대. 자, 그를 사랑한 아마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도주를 가능케 했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를 사랑한 15명. 15명이요? 참 어떻게 보면 탈옥한 10일 후부터 사람을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다방 종업원인데 얼마만큼 언변이 좋았는가 하면 감기약 하나 사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동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탈옥 10일째 되는 날부터 여자를 만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제일 처음에는 신창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신창원이가 이실 직구합니다. 그러면 자수해 이래야 되는데 너 정말 힘들었지. 내가 너와 같이 살아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신청원에 관련된 이야기가 막 잘 알려지고 얼굴도 막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주변 사람들에게 신혼부부를 일단 행세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신혼부부면 주변의 이웃들하고 또 이렇게 이래저래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웃들하고 만나면 낚시 갔다가 잡은 물고기 이렇게 좀 전달도 해주고요. 또 밤 되면은 어김없이 이 빌라하고 고급 아파트 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밤낮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탈옥 생활을 지속했던 거죠. 네, 근데 신창원은 도주 기간 동안 만난 여성들을 다 좀 본인의 도피처로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연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창원을 조금 배척했어야 되는데 그 배척했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신창원을 감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창원이 마지막에 그 15명 중에 정말 사랑한 여인이 한 명이란 또 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설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만났던 여성인데 순천에서 살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같이 동거 생활을 하려고 했던 연인까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명 중에 한 명을 사랑했다 그러면 나머지 14명은 정말 배신감 엄청 그러니까요. 네. 이건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네. 아까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신창원이가 분명히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동거하겠다고 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 근데 유일했던 진짜 거죠. 도망을 다니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뭐 이런 정말 대범하긴 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꼬리가 밟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그 수리공이 이제 집에 딱 네. 들어가게 되는데 수리공이 집에 들어가서 이게 신혼집인데 첫 번째 신혼집이면 혹시 앵커도 지금 집에 혹시 신혼사진 걸려 있습니까? 제가 참 오래된 이 집에 걸려 저는 신혼이랑 저희 집에 있어요. 네. 신혼사진은 그 신혼집에 그냥 그 랜드마크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빵 있어야 돼. 있죠. 신혼 사진이 없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데 그 AS공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그리고 집 전체에 신혼집인데 뭔가 다른 예쁜 게 있어야 되는데 운동기구밖에 없다. 이런 어떤 사정이 발견되는데 이 수리공이 굉장히 눈썰미가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 중개사무소에 갑니다. 중개사무소 가서 저 집이 어떤 집이냐? 이러니까 그 당시는 보통 남성이 집 계약을 자주 하는데 여성이 집 계약을 했고 그 집 계약 하자마자 이 집에 들어왔다. 이런 정황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수리공이 진짜 대단한데 이 눈썰미가. 이분이 보통 분이 원래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알고 보니까 이 수리공이 육군 정보부대 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평소에도 워낙에 관찰하는 습관이 좋았던 사람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때 이 포상금을 이분이 5천만 원 받았고요. 또 경찰의 특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 2의 인생을 가지고 지금도 경찰을 하고 계시대요. 아, 그러세요? 그럼 어쨌든 2년 반 만에 이렇게 해서 신창원이 건거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신창원 신드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난리 났었죠. 왜냐하면 그때 경찰에 잡혀서 우리가 다들 경찰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알록달록 저거. 티셔츠. 네.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명품 브랜드. 아까 우리 승 연구관님 말씀하셨던 명품 브랜드였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짝퉁이 남대문에 쫙 깔렸었고요. 그때 신창원이 인물이 좀 좋았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외모도 좀 괜찮은 데다가 패션감과 탁월하죠.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웠잖아요. 팬카페가 생겨납니다. 일명 신창원 신드롬이 그때 대단했었죠. 자, 저렇게 잡혀서 지금도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거죠? 네, 사실 그 당시에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 탈옥 때문에 22년 6개월을 더 받게 되는데요. 신창원이 이제 2004년부터 공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다 치렀고 뭐 교도소 안에서 4건의 소송도 제기하는데 그중에 한 건은 승소까지 합니다. 이게 독방에 CCTV가 딱 설치됐는데 일거수일투족이 다 확인되잖아요. 야, 나 프라이버시권 좀 보장해줘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받았고 승소를 했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심리 공부를 한다고? 심리학 공부했다고? 이분이 지금 1967년생 55세인데요. 이번에 그 백신 맞겠네요. 근데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승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양반이 뭐 알려진 바로서는 스토리가 어렸을 때 처음 소년원을 가게 된 게 아버지가 강제로 본인이 뭐 이런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소년을 보냈다. 그리고 본인 성장하는 과정에 초등학교 때 단 한 번이라도 선생님이 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년범들을 위해서 상담 공부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범죄를 막는 게 본인의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정말 더워요. 정말 아침, 덥습니다. 저녁, 아니야, 24시간이 찌니까. 네네.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저는 맛있는 걸 찾아가서 네. 먹거든요. 그래야 뭔가 몸보신도 되고 기운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60년 넘게 여름 음식으로 사랑받은 검증된 맛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만 되면 내 몸이 먼저 원하는 음식들이 있다는데요. 후복, 중복, 말복 다 찾아다니니까 여기만 할 거예요. 여름 음식의 절대 강자 평양냉면, 그리고 이에 질 수 없는 국민 여름 보양식 삼계탕까지. 여름이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60년 전통 여름 맛집이 공개됩니다. 첫 번째 여름 맛집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 어유 오래됐지 그럼. 얼마나 한 50년 이상 됐을걸? 진짜 이거 근데. 아, 여기? 수원 시민의 강력 추천 맛집.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한 10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키부터 기다려야 돼. 맛있으니까 오지. 직접 잡숴보고 느끼세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역시나 맛집 찾아온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뭘 그리 맛있게 드시나 했더니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여름 별미 냉면이었네요. 그런데 그 많은 냉면집 중에서 하필이면 손님들이 이 집 냉면에 푹 빠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50년 넘은 걸 알고 있어요. 얼음이 안 들어가도 육수가 시원하고 담백하고 그래. 손님들이 이 집 냉면에 중독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맑고 시원한 이 육수에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육수의 비결은 무엇일지 사장님을 따라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아, 이게 냉면 육수예요? 네.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그 옥수수가 들어가요. 옥수수 삶은 물에 소고기를 숙성시켜 만든 비법 육수. 이 비법은 1, 2년 된 게 아니랍니다. 10년 동안 비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육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육수뿐만 아니라 담백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의 면발에도 비법이 숨어 있는데요. 그 비법은 바로 저희는 메밀하고 고구마로만 두 가지만 섞어갖고 반죽해요. 근데 여름에는 메밀이 또 많이 들어가면 이제 면이 처져요. 그럴 때는 또 고구마 함량이 더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진한 맛의 평양냉면이 완성됐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메뉴가 또 있답니다. 저희 집은 평양냉면도 맛있지만 비빔냉면이 특별해요. 응? 비빔냉면에 특별한 게 있다고요? 비빔냉면. 그러고 보니 이 집 비빔냉면엔 정말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 비빔냉면과 달리 육수가 자작하게 담겨 있는데요. 물냉면 같은 비빔냉면, 손님들은 그 특별한 맛에 푹 빠졌습니다. 깔끔하고 개운하는 거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여기 나는 비빔냉면이 물냉면 같아. 그렇다면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설탕 안 들어가면 단맛을 이제 이걸로 잡는 거예요. 응? 이거 뭡니까? 이거 참외요. 참외. 참외? 네. 참외로 만든 비법 소스로 감칠맛을 더두고 무더위도 물리치게 만드는 비빔냉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름에 냉면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냉면을 먹을 때는 우리 정신 상태가 굉장히 맑아지는,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욕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원기를 회복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냉면을 자주 먹게 되죠. 역시 여름이 되면 냉면이 당기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다면 60년 전통 냉면집, 앞으로는 어떤 맛집이 되고 싶으십니까?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수원에서 1등 냉면집이 되고 싶어요. 다음으로 60년 전통 여름 맛집을 찾아간 곳은 동대문 뒷골목에 위치한 한 건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계단을 올라가면 여름을 맞아 보양하러 찾아온 손님들이 식당 가득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뉴는 무엇일까요? 여름 보양식 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 삼계탕 되겠습니다. 이제 몸보신 하려고 딱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삼계탕 여러 군데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가 좀 담백하고 이제 살 야들야들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얼마나 오래된 거죠? 저희가 올해가 62년 차예요. 61년이요?
역시 건물부터 심상치가 않다 했는데 식당 구석구석에서 61년 세월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저희가 일 때고 이제 아들이 일해.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이어가고 있죠. 요즘에도 뭐 총각 때, 학생 때 아빠 따라서 오셨다가 50대 그런 분들도 오시고. 그렇다면 61년 동안이나 꾸준히 손님들의 사랑을 받아온 삼계탕의 비법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갔더니 주방에서는 뽀얀 국물이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육수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세요.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서 오직 닭발. 닭발로 삼계탕 육수를 만든다고요? 담백한 맛과 감칠맛, 깔끔한 맛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무조건 육수는 닭발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닭발을 오래 삶아 뽀얗게 육수가 우러나면 닭을 깨끗이 세척한 후 인삼과 찹쌀, 은행, 대추 등을 알차게 넣어주고요. 뚝배기에 닭을 담은 후 닭발 육수를 부어 보글보글 끓이면 61년 전통 삼계탕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한여름에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 뚝딱하면 정말 보양이 될까요? 예? 삼계탕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땀이 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계탕을 먹는 것을 권장하게 되죠. 역시 여름철 보양하면 삼계탕인 이유가 있었네요. 그럼 삼계탕 맛은 어떤가요? 국물이 진짜 부드럽고요. 크림 같아, 크림. 여기만 할 거예요. 여기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전통과 요즘 세대, 신세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맛, 그런 맛을 조금 더 접목해서 꾸준히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저희 목표죠. 삼계탕 들어오세요. 우리의 여름을 책임지는 전통 맛집. 60년을 넘어 100년, 200년까지 오래도록 우리 곁에 함께 해주세요. 요즘 계속 더우니까 더우면 사람이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움직이고 샤워 좀 하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앞서 영상 보셨듯이 몸보신할 수 네. 있는 뭔가 든든한 음식도 챙겨 드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